연금 고민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니 조금 좀 범위를 넓혀서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놔야 하고 그게 고갈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제 왜 그런지 이해도 되고 그게 이제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걸 걷어서 생산적으로 안 쓰고 이거를 다른 나라 건물 사는 데 쓰고 다른 나라 주식 사는 데 쓰고 우리나라 주식 사는 데 쓰고 해서 주가는 올려놓고 하지만 이게 생산적으로 돌아간 거는 아니다. 이걸 안 걷고 그냥 소비하세요, 투자하세요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GDP 더 높았을 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훨씬 적었을 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넘어가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가계부채 많아라고 하면 GDP 대비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45%. 지금 한 45%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나가 있으니 이거 내 돈인데 집 살 때 이 돈을 못 쓰게 하고 빚을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지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 뭔가 기금을 항상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경제 효율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미래에 있는 우리 세대들이 결국은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공장 많이 지어두고 지금 뭔가 산업을 발전시켜야 그게 미래에 우리의 그 연금도 되는 거고 우리의 노후도 되는 거지. 지금 안 그래도 없는 돈을 끌어내서 이걸 쟁여놓고 더 늘리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거를 그냥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그냥 계속 두지 말고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신뢰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돈이 1,000조 원씩 쌓아놓고도 30년 후에 고갈될 거라고 해서 나 국민연금에 돈 안 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88년으로 돌아가서 제일 좋은 건 그때 몇 %밖에 안 되는 노인들한테 그냥 연금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연금 제도라는 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제도인 것처럼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스며들어서 지금보다는 덜 파괴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역사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있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그 국민연금 제도를 빠르게 도입한 이유가 정말 노인 부양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당시 대기업들이 막 클 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좀 모으자 이런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각에서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이미 30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어쨌든지 가입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설득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이런 3.115 같이 기금을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저는 죽을 때까지 못 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빼기 시작하거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빼고 싶어도 못 빼는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부을 때는 어쩌려고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연못 속의 고래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우리의 그 선배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 텐데 몰랐어요? 아니면 그냥 방치한 거예요? 최초부터 투자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린 게 2001년쯤에 김대중 정권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이라는 걸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이 국민연금이 100% 채권이었는데 거의 100% 채권이었는데 리스키한 에셋에 좀 넣기 시작한 게. 근데 그때는 연못 속의 고래가 돼서 이 고민을 20년 후에 하게 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약간 또 이제 음모론인데. 그때 IMF 회복하던 시기에 장이 엄청 열렸잖아요. 주식시장 살려보려고. 네,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면 조금은 이제 주가 부양이 된다. 그래서 그 저희 책에도 그 얘기 나와 있는데
그 즈음에 대단히 격렬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제 하던 총재하시는 이창용 예. 총재께서 당시 이제 교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선지자세요. 이분은 주식시장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미 칼럼으로 쓰셨더라고요. 아, 연못 속의 고래는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대단한 네.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국장에만 투자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해외로 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샤프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워낙 시엄마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많아가지고 교과서적인 투자밖에 못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성과가 나온 거라고 봐요. 국민연금 그 위원회 예. 거기에 온갖 다양한 국민들 대표들이 모여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가 아니면 국민연금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진짜 검증된 거 아니면 안 하니까 가성비 측면이긴 합니다만 최고의 성과를 거뒀죠. 근데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와서 지금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영역도 되게 많아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 헤지펀드 매니저고 금융공학하고 뭐 했으니까 다 안다라고 자뻑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가서 인턴으로 좀 배워오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뭐가 있는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을 정도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유 기자님께 드린 질문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의 국민연금 논의에 참여한 계기가 아마도 제 추정으로는 정확히 10년 전인데요.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그때 막 나오니까 혼자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인구 투자라는 걸 하면 어떨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신혼부부한테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거나 네. 혹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산을 해봤더니 5천만 원당 애가 하나가 태어나면 예. 국민연금만 놓고 봐도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결국 이래서 국민연금 낼 테니까. 네. 그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보고서를 냈고 마침 그때 이제 SBS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장학금 주는 게 있는데 그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보도 좀 해주시고 아마 그것 때문에 불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나마 그때는 다시 올라올 여지가 있었지만 한 2018년 정도의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워낙 저출생이 오래돼서 지금은 저출생이 지금은 분모 자체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재정 안정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제가 요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단군일에 우리가 피크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조금은 이제 늙어가는 사회,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미래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 등등등, 양극화 등등등. 근데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이 지나면 바라건대 어떤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쯤이 되면 좀 우리 국민들이 조금 리스크를 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벤처 투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게 기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생산적인데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로 따지면 기금에 돈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니고시에이션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든 우리의 국민들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큰 어떤 마중물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이 거기에 이제 제대로 지분을 받고 투자할 때 하고 대신에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뢰가 쌓인다는 가정하에 뭐 50년, 100년을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단적인 예가 싱가포르이 그렇게 합니다. 싱가포르 국민연금이 국민들한테 집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아쉬운 대로 뭐 고평은 아니라도 25평짜리 집을 자신의 월급만으로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출산율이 이 모양일까요? 그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집단이 어디 있나요? 지금 국민연금 말고 없어요. 하려면 뭐 예. 그리고 또 연못속 고래라는 것도 보면 뭐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아서 이제 되게 더 리스크한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실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들 알고 보면 되게 경영권에 취약하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만약에 거기서 빠진다 그러면 경영권에 굉장한 위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란 돈이 국내 자본시장에 있음으로써 특히나 IMF를 겪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그 이제 나라가 너무 이제 자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해외나 이런 데 취약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해외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이 이 정도를 어떤 유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재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이라는 돈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지금 거의 막 50%를 넘나드는 외국계 자본 비율 중에서 그나마 경영 그 국내의 방어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는데도 국민연금 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돈 속에는 가입자 돈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업주 돈도 절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은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아마 이바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과거에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게 모아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지금은 충분히 할 수도 판단하십니까?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여전히 기금을 어떤 우리 그냥 사회적 자산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오케이예요. 근데 다만 오케이 계속 지금 기금이 뭐 고갈되냐 안 고갈되냐 이런 논란을 하니까 이해됐습니다. 이걸 네. 팔자 팔아서 하기가 쓰자 어렵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돈이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기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자꾸 이 질문을 넘나드는 이유가 국민연금의 기금을 그거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이런 집단과 네. 무슨 소리냐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써야지 하는 집단이 자꾸 이제 토론을 한다 하니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 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는 하고 고갈되지 않아야 하는 건 그게 국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라서가 아니라 그 돈이 국민 경제의 다른 쪽으로 쓰여지면 더 좋은 옵션이 될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이미 우리의 사고 방식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세대 간이 갈등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식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차라리 안정화시키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약간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사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역사의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8년에 우리가 앞 세대에게 드렸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기금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와 별개로 그 어떤 사회를 봐도 그 사회의 단일 지출로 제일 큰 거는 노인 부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전체 인구의 작으면 10% 많으면 30% 되는 인구가 경제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연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금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수익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엄청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따져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돈 받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제대로 연금을 받으면 이분들이 네. 소비를 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소비가 사실은 생산 활동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뭐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이걸 자본시장에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좀 유 부장님 말씀하신 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뭐 인구 투자 이런 대책 투자 네. 이런 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비교를 해보자. 저도 그 논의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그 네. 지금은 아기들 태어나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국민연금에서 헐어서 아기 태어나면 1억씩 드립니다 해도 그 아기가 그 다시 이제 자라나고 해서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바나 이런 게 뭐 좁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돈 주면 그게 소비와 투자로 될 테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는 이미 효과를 거둔 것이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에 쌓여있던 걸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줬을 뿐이고 결국 그 돈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건데 네. 그로 인해서 출생의 모티브가 된다면 그게 한 명 아니라 2명 늘어난다 하더라도 why not?
할 수 있을. 맞아요. 네. 저도 네. 그 네. 아까 제가 경영권 방어를 얘기했지만 네.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 책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금 운용을 네. 선장 없는 항공모함에 비유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대체 그냥 기금 보지 말고 우리나라 노인들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냐 이걸 좀 계산해보자 사회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네. 기금도 이렇게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샤프 지수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되게 수익률을 잘 올린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되게 안전빵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샤프 지수가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안전빵 투자를 왜 했냐?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큰 돈을 굴려본 전략가가 없어요. 그런데 네,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거 뭐 1, 2%라도 손해가 나면 막 국회에 끌려나가서 되게 혼나야 되고 또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어떤 운용력들도 손실이 나면 뭐 성과급을 주네 안 주네 제가 1년 망했도 내가 1년에 5% 손해봤지만 이러면 내년에 10% 이익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장기 비전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수익률 얘기고 저는 기금이란 돈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걸 던진 질문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쓰자. 기금 고갈돼도 네. 나중에 세금 걷고 재정 투입해서 연금 빠지지 않게 줄 테니까 쓰자. 네. 저 동의한다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회적 논의가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잘 지키는 게 가장 모두가 다 행복한 길이다 해서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면서 그냥 자본시장에 넣어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자라는 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좀 강한 편이라서 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전문가로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은 제가 증명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저는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자의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얘기를 하는 게 또 사회과학자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저는 공학자라는 제 타이틀을 다시 한번 밝히고 네. 지금 냉정하게 따져서 이게 국민연금이 좀 그런 식으로 쓰였을 때 더 좋다 나쁘다라는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아는 거는 제가 그때 보고서로 냈던 인구 투자를 2013년 전후에 5천만 원당 한 명이 태어나면 남는 장사다라는 거 말고 구체적인 그렇죠. 수치가 나온 분석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 안에서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었으나 안 됐어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기금 꼬꾸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기금은 꼬꾸라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더 큰 이슈는 아니 기금이 꼬꾸라지면 보험료가 30%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세금이고 이런 식의 논의로 흘러가는 요 판에서 조금은 한가하게 기금을 자본시장이 아닌 요런 그러니까 인구 투자든 사회 투자라는 표현을 보통 쓰거든요. 네. 사회 투자라는 걸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너무 한가한 얘기였던 거예요. 이제까지 연금 개혁의 역사가. 왜냐하면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이 일어나는데 딱 그 기간 1년 남짓한 시간만 연금 개혁 논의가 일어나고 그 뒤에 대통령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뭐라도 일어나는 거고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안 쌓이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이제 잠시 제 공학자로서의 제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지금 노인들이 너무 짠하거든요. 이 사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40%가 가난해요. 심지어 압도적으로 높은 노후 자살률이 있는 나라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에서 누군가 한 명은 믿음이 아닌 좀 사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고 그런 방향의 연구가 있으면 좋겠고 그 결과가 조금은 사회 투자가 더 나은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길 저는 희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은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나온 가장 최신의 그래도
수십 명의 교수급, 박사급 위원들과 그 뒤를 보조하는 뭐 거의 100명이 넘는 박사급 인력들이 한 추계 결과를 봤을 때 요 옵션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 이 옵션을 썼을 때는 앞으로 10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을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매우 어려운 경험을 갖고 살아온 세대다라는 데 동의를 한다면 지금 그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주어지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일부는 국민연금을 뭐 받을 거고 그런데 저 3.115를 하면 지금 그분들에게 더 갈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3.115는 딱 국민연금만 한정 짓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을 지금 GDP 1%를 쓰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더 써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초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앞으로예요. 네. 그러니까 2060년, 70년이 되면 GDP의 4.5%가 되는데 기초연금 나가는 것만으로. 네. 네. 국민연금 9%라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초연금 4.5%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하고 현재 노인을 빈곤에서 조금은 나오게 해주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115를 하면 아까 이제 저랑 유 부장님이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지점이 GDP 1%가 현재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미리 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현재 젊은이가 은퇴하는 시점 2060년쯤 되겠죠. 기초연금을 안 받아도 될 거예요. 국민연금만으로. 예. 왜냐하면 어떤 최소한의 소득이 나오니까. 네. 그럼 그때 우리가 경과 규정을 둘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60년에 국민연금 이만큼 받으면 그때 기초연금 이만큼 감액을 하자. 그 지금 부담 없거든요. 40년 뒤 일이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자 미래에 지금 얼른 생각해 보면 GDP 10%를 재정에서 태우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그 좀 이상한 나라지 않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들이 자살을 해요. 배가 고파서. 좀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아주 그 부분만 좁혀서 생각하면 네. 그래서 노인들 중에 빈곤한 분들은 40%, 네. 자살하는 분들은 그보다 더 낮은 비율이겠죠. 그만큼 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그러면 정해진 예산이라면 그쪽에 집중해서 투입해야지 선거철 올 때마다 전 국민의 하위 70%한테 준다는 건 그걸 또 심지어 똑같이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기다 돈을 더 넣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죠. 네. 맞아요. 대표적이요. 제가 네. 볼 땐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전 규정하고 싶고요. 그게 70% 물론 이제 국민연금하고 연계 감액 제도가 있어서 똑같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뭐 선거철에 고무신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건 빈곤율만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다라고 맞고 중요한 건 그래도 어쨌든 돈이니까 공적연금이거든요. 그것도 네.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거든요. 들어오면 노후소득에 들어와서 보충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 국민연금위원회 모든 회의에 참여해봐도 네. 아까 얘기했던 소득 보정론자도 마찬가지고 재정 안정론자도 마찬가지고 기초연금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GDP의 1% 넣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GDP의 4% 5%를 기초연금 주는데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왜?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70%를 다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 노인한테 주고 70만 원 80만 원 줘야 이게 노인 빈곤율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지. 3, 40만 원 주면서 70% 노인한테 주는 거는 그냥 용돈 드리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연금에 그런 정도의 재원을 쓸 여력이 있다면 그건 국민연금 제도에 돌려서 보다 공평한 어떤 노후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고민의 영역을 넓히니까 되게 고민할 게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네. 이프로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할 게 많군요. 그 지점인데 근데 저도 이제 나름 한 7년 8년 이 판에서 논의를 해봐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다른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개혁이라면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제 뭐 직역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대단히 큰 이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연금을 가운데로 앵커로 두고서 그 주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을 두고 너 노후소득이 얼마 3층이니 부족하지? 4층이니 그렇죠. 예. 예.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되게 쉐이키한 거예요. 그래서 논의는 커지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연금 혹은 노후소득 보장 관련 이슈로 진짜 시급하게 내려야 될 결론은 국민연금의 명확한 미래 비전이라고 봐요. 예. 제가 제안한 3.115도 좋고 혹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기금 날려버리고 그냥 뒷세대한테 내게 하자. 요거라도 좋아요. 저도 곧 이제 한 10년 넘어가면 이제 연금을 받을 때가 오겠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교수님께서는 노후에 가난하게 살면 힘들지 않냐. 우리가 뭐 우간다도 아니고 이 정도 나라를 일궈놨으면 최소한 노후에 폐지는 안 죽고 자살은 하지 말아야지. 그거 만들자는 겁니다라는 취지에 매우 공감이 돼요. 그 공감 안 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가만히 보면 저도 받거든요. 앞으로 10년 후 되면 뭐 넉넉지는 않지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제가 그거 안 받으면 폐지 죽고 자살할 거냐 하면 사람 일 모르는 거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기금이 펀드나 세이빙스냐 아니면 인슈어런스냐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냈던 돈 다 받고 처음에는 더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냈지만 이 컨셉이 인슈어런스라면 아마 저는 그런 식으로 결국은 개혁되거나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눠줄 때쯤 되면 이진우도 한 달에 300만 원 받기로 예정돼 있고 유 기자님도 한 달에 300만 원 받기로 예정돼 있지만 당신들은 집도 있고 먹고 살만 하잖아. 혹시 앞으로 70세 80세 돼서 폐지 줘야 될 때가 오면 우리가 보고 심사해서 줄게. 일단 이거는 못 줘. 왜냐하면 이거는 인슈어런스인데 사고 안 났잖아 당신.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면 기금 고갈도 없을 것이고 정말 타겟팅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왜 노인들이 폐지를 줍습니까 하는 그분들만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폐지 줍는 노인 등장하면서 실제로 나눠 가질 때 되면 저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더 국민 감정, 내가 낸 돈도 안 준다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긋나나요? 즉 나중에 받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받지 말고 집 있는 분들은 집을 유동화 시켜주든가 노후에 정말 나는 아무 돈도 없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이가 30살, 20살 때는 내가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그냥 강제적으로 보험료로 내고 노후가 돼서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만 안전판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이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생각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요. 연금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아주 통상적인 인슈런스의 데피니션은 아닐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요게 지속 가능하게 굴러가야 한다라는 현실로 우리가 한 발만 딱 내디디면 자 나는 충분히 미래에 먹고 살 만큼 부가 있고 모르는 일이지만 뭐 서울에 집도 한 채가 있고 등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안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렇지만 조금 많이 벌고 조금 이제 자본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걷고 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들에게 그거를 낼 인센티브를 안 주면 지금도 충분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수익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를 받아가느냐인데요. 평균적으로 1.8을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생애에 그러니까
젊을 때 1을 내면 은퇴하는데 1.8을 평균적으로 준다는데 이게 그 7천만 원 이상의 사람들은 1.4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소득자는 막 2, 3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충분히 고소득자에게는 되게 약간의 페널티가 페널티 아니라 뭐 텍스의 의미, 텍세이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12%까지 올려야 되는 거는 당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덜 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음 세대한테 내가 빨대를 꼽는 거니까. 그러니까 12% 올리는 거는 당위라고 본다면 보험료를 9에서 11로 올리면 아까 7천만 원 이상의 고액소득자 있잖아요. 이들의 수익비는 거의 1 가까이 내려가 버려요. 특히 재정 투입까지 하면. 네. 그러면 거기는 세금이 또 증세를 해야 될 테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들이 근데 나중에 못 받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젊든 나이가 있든 남이든 여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적연금 제도는 굴러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프랑스 사례를 보면 이제 프랑스 특파원이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뭐 현장으로 보셨지만 막 화염병 던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연금 개혁을 했을 때 뭐 세종대로에서 가스통에 불 붙이는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식의 개혁을 예를 들어 뭐 어떤 대통령께서 던지셨다.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을 할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 개혁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현실에서 작동해야 되는 것하고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좀 엔지니어고 그다음에 이 논의에 저는 제 역할을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님의 말씀은 알겠어요. 네. 그 지금 이제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 네.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협소하게 줄여버리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네. 예. 원래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OECD나 ILO에서 얘기하는 게 생애 전 소득이 한 60%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한 그냥 굶어 죽는 노인을 없애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은 좀 더 돈을 많이 내서 돈을 벌 때나 돈을 벌지 않을 때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자라는 게 연금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연금을 그냥 주지 말고 굶거나 막 자살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주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빈민구제, 공적 부조 뭐 요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은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기초연금 대상 자를 정하고 차상위계층자를 정하고 그 사람들 생활비를 주고 연료비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선 그 연금 제도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자는 거는 연금의 역할을 조금 되게 그 떨어뜨린 좀 개념인 것 같고요. 우리 연금을 그렇게 하자고 연금하자는 건 아니고 인간적인 생활을 젊었을 때나 늙어서나 좀 비슷하게 해보자라는 게 연금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도 김우창 교수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수익비 내가 낸 돈 대비 받는 돈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제도를 유지해 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게 해서 이제 운영해 가기에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소득층은 평균이 1.8 정도 수익비가 나온다는 거고 고소득층은 한 1.4 정도 저소득층은 2가 넘는 수익비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입자들끼리 좀 여유 있는 사람 돈이 가난한 사람으로 가면서 어떤 사회 어떤 안정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아예 연금 돈은 냈지만 너가 지금 현재 먹고 살만해? 그럼 난 연금을 주지 않고 이걸 차라리 저 노인한테 주겠어. 하면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는 연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존속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당하고 일리 있으신 말씀. 저는 지금보다 더 내고 재정을 더 투입하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하여서 오늘의 그러니까 뭐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실 때 그 교수님께서는 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제를 하지 말자. 이건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덜 받게 될 게 아니겠는가. 나중에
기금은 없고 세금도 못 걷는데 나눠줘야 할 그렇죠. 국민이 있으면 당연히 집 있고 돈 있고 있는 사람들부터 안 주게 될 것이다 결국. 맞아요. 그리고 최소한 수익비라고 하는 게 삼성생명에 넣으면 수익비가 1 나오는 걸 국민연금에 넣으면 아무리 부유층이 넣어도 1.4를 준다는 건 다 같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나눠 먹자는 그런 이제 얘기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걸 그렇게 계속 지급을 하는 게 가능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런 식으로 개념을 바꾸는 식으로의 국민연금의 시스템 유지 요거는 좀 어렵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사실 기초연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만 있죠. 하죠. 다만 네. 이제 합의 70%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좀 애매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빈민 구제라는 것과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확실히 내가 경제력이 상실된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제가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 5천만 개의 생각이 있어요. 그 5천만 개의 생각이 네. 다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일 제도, 단일 기금이기 때문에 중간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큰 불만 혹은 너무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어느 이상 생겨버리면 이 제도는 없어져요. 근데 소위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이 역사를 보면 이런 논쟁은 어느 국가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당연히 국가라면 그렇게 해서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먹히거든요. 싸게 먹혀서 사회적으로 이거 저렴하니까 약간 무리수가 있지만 가자라는 게 연금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5천만 개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할 수는 있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찾는 게 결국은 아트인 것이고 그게 현재 우리 시점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지고 있는 책무라고 봐요. 그래서 막 얘기를 넓히면 어마어마해지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확실히 지금 세대를 받고 다음 세대를 받고 뭔 일이 있어도 이건 큰일 없다라는 것만 좀 방점을 찍으면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제 딸아이도 지금 20살인데요. 이제 이 친구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자 부모님 모시는 거 뭐 용돈 조금은 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엄청 안 줘도 안 되잖아요. 용돈만 주면 되잖아요. 나도 은퇴했을 때 저만큼 받는 거 뻔히 봐요. 고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어쨌든 고갈이 안 되니까 나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은 더 본인의 인생을 즐기고 혹은 원하는 어떤 삶의 리스크 이게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어떤 커리어의 도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애를 낳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사는 나라지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 보여서 그러니까 2세를 갖겠다는 그 본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성하고 싸웠는데 이성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이 불확실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불확실성을 우리가 없애주는 게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작은 저는 국민연금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실질 소득 대체율이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낮은 연금을 제시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한계치까지 소득 대체율이 떨어져 있고 용돈연금 이야기. 아까 거꾸로 얘기한 것처럼 기초연금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면 축소되거나 그 대상자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커지고 넓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똑같은 이유로 전 국민연금도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의미 네. 있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15년 전에도 비슷한 기사를 썼는데 그때는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전 느껴요. 내가 국민연금 기사를 쓰면
여론이 뜨거워진다는 거가 좀 느껴지고 있고 그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한 몇 년만 더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이 사람들은 되게 건강한 노인들이거든요. 유권자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고통을 좀 덜 하면서 노인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노인 복지가 지금 주판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야 이거는 계속 그 재정이 축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초연금은 벌써 없어졌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국민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또 뭐 새로운 아이디어 들어봤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아침에 저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떠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대충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한 7시쯤 되면 그날의 일과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7시 반에 일어나면 일단은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이제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날 때도 적어도 한 7시 15분 이후에 일어나면 15분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운명이 벌어지는 건데 그 어디에서도 택시를 타든 뭘 하든 답이 안 나오니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생각하는 시점도 아마 지금 한 7시 15분 근처에 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30분에 일어나도 사람이 죽지 않겠죠.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유일하다. 그리고 이 안도 아니지만 시점이 이 시점을 넘어가면 이 솔루션도 이상해지고 그러면 정말 이상한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는 공학자의 계산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연금 개혁 논의를 할 때 참고와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요 책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권씩 꼭 사서 읽든 빌려서 읽든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저희가 인터뷰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는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속이 시원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책의 부제가요. 네.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거든요. 뭐 책 장사를 책 홍보를 할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네. 자꾸 국민연금 못 받게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게 필요해라고 정부한테 얘기해야만 국민들한테 유리한 국민연금 제도가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네. 최악의 경우에는 제도가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파산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걱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의 노후를 자기가 지켜야 하듯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흘러가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한 번쯤 맞습니다.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신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참고할 게 더 있습니까? 더 대충 몇 많은 퍼센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김 교수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예, 기왕 길어진 거. 예, 최근에 아까 제가 그 최적화 이론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인공지능이랑 최적화 이론을 붙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획기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제 커리어에서 논문을 제일 많이 썼어요. 14편이 나왔거든요. 이제 국민연금 얘기보다는 저는 그걸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만 이건 절실함에 말씀드린 거고 네. 모든 사회가 연금 개혁은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고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마지막인데 하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좀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최적화 이론과 인공지능이란 예. 연구에 올인할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조금은 많은 분들이 피상적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뭐 네이버 뉴스 댓글 이런 거 신경 쓰시더라고요. 쓰실 때 조금은 아시고 쓰시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네. 이러면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은 오늘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프로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몇 가지 계산은 이게 교양사다 보니까 그 그냥 결과만 보였어요. 제가 안에 제 페이스북에 계산 과정도 올릴 테니까 또 이렇게 저 같은 학고가 이렇게 빅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라이크 많이 받고 또 이런 게 업계 돌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페이스북에서 김우창 검색해 주시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국민연금과 관련한 솔루션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과 최적화 이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김우창 교수님 소원을 저희가 들어주십시다. 네. 오늘 여기서 긴 시간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김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 한번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